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군포시 노래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어느 노래방. 정확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노래방은 지하 1층에 있었고 복도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방들이 있었죠. 앞으로는 정문, 뒤쪽으로는 좁은 후문이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노래방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복도의 왼쪽을 막고 그곳을 대실이라 하여 제일 큰 방으로 개조했죠. 그리고 대실 앞에 정문 왼쪽은 내실이라 하여 한밤중 사람이 뜸하거나 할 때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침대와 노래방에서 마이크 같은 기구들이 고장나거나 탬버린이 망가지거나 하면 바로 교체 가능한 예비 도구들을 넣는 용도의 방이 있었고요. 이상한 일들은 리모델링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나면 정문과 후문을 모두 잠그는 형태인데다 지하라서 따로 창문도 없는 노래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업 시작하려고 문 열고 들어가면 내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고양이를 쫓아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내실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기분 나쁜 꿈을 꾸셨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대화할 때 들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푸념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불경기라서 단골도 안 오는 거고 고양이야 뭐 유연하고 날렵하고 민첩한 동물이니까 어떻게든 들어왔겠지 했고 기분 나쁜 꿈도 노래방에 손님이 줄어서 아버지의 기분 탓이겠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 대신 형이 노래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고요. 손님이 없어서 저는 내실에서 TV를 보거나 카운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형은 손님은 없었지만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어디선가 미세하게 탬버린 소리가 들리더군요. 막 시끄럽게 흔드는 소리는 아니고 탬버린이 살짝살짝 흔들리면서 나는 찰랑찰랑하는 소리. 소리는 오른쪽 복도의 바깥쪽 끝에 있는 방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무섭다기보단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서 저와 형은 그 방에 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그 탬버린 소리는 형과 제가 그 방 근처로 가면 끊기고 멀어지면 다시 들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들리던 소리는 어느샌가 잠잠해졌고 형과 저는 그때 당시엔 그냥 바람 때문에 탬버린이 흔들렸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형과 제가 가까이 가면 바람이 멈추고 멀어지면 다시 불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후문은 닫혀 있고 정문의 유리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엔 창문도 없는 지하에 바람이 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 소리를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노래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는 노래방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노래방 문을 하루 닫은 동안 아버지께선 어떤 절에서 스님을 모셔왔고 탬버린 소리가 들렸던 그 방에서 제사 같은 것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가셨고 아버지는 노래방을 닫고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그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고 문제의 그 방을 보신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방의 조명,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방문에 달린 작은 창이 모두 깨져서 방바닥에 파편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저는 노래방에 자주 가지 않았고 아버지도 노래방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서 이상한 일이 또 있었는지 혹은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없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어떤 심령현상과 관련이 있다면 노래방을 리모델링 했을 때 노래방에 있던 어떤 귀신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혹은 노래방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도깨비터라서 함부로 리모델링하여 도깨비들이 화가 났거나 하는 정도로 추측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방법. 터귀신. 촛불과 촛불 사이의 간격은 60cm 정도로 하고 3자가량 떨어져 앉아서 촛불 사이에 빛이 교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터에 있는 귀신의 모습이 나온다. 이는 영체가 가진 기진동이 빛의 파동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영상으로 초보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의 귀신책을 펼쳐놓고서 눈의 초점을 문단 사이에 맞추고 가만히 살펴보라. 자기에게 있는 귀신 작은 활자보다는 큰 제목 사이의 틈을 3분 정도 응시하고 있으면 문단 사이에 자기를 괴롭히는 귀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신이 귀신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 가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라. 전생령.
방을 어둡게 한 다음에 거울을 앞에 두고서 자기의 모습을 보라. 상대의 빙의령 영능력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방법을 쓴다. 한참 상대의 얼굴을 보다가 그 사람의 머리 뒷부분을 가끔 응시한다. 거기에서는 영락 없이 상대에게 씌워진 귀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귀신을 달고 다니지 않을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추정령. 귀신은 옆눈으로 더 잘 보인다. 왜냐하면 망막에 결정되는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신경을 통하지 않고 영상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따라다니는 귀신들은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애쓴다. 그래서 정면으로 보려 하기보다는 옆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부유령. 볼펜이나 바늘 끝을 응시하다가 벽을 응시하라. 첨예한 물건을 보고 있으면 은연중에 시신경이 긴장을 한다. 따라서 휙 지나다니는 귀신들은 잘 보이지 않다가도 예민한 영안에 걸려서 상이 맺히는 일이 많다. 말하자면 부유령의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긴장을 해야 보인다는 말이다. 명도.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벽을 보라. 명도들은 한참 떠들고 놀다가 지치면 벽 속으로 들어가 쉰다. 그래서 아이 귀신은 벽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많다. 성격을 보면 장난기가 많아서인지 금방 뛰쳐나오기도 하는데 절대로 자극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의 전생령 손바닥을 비비다가 방바닥 한가운데를 잘 응시해보라. 상대가 앉아있는 바로 아래 부분에서 상대의 전생 모습이 그려진다. 상대가 움직일 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하면 영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상대의 전생을 보았다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묘지 귀신. 묘지에 가서 봉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서 봉분 위를 살펴보라. 묘지에는 연고가 없는 귀신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 무덤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인열령. 칸막이를 하고 저편에 사람을 앉혀두고서 정주하여 칸막이 벽을 보라. 보면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더 잘 보인다. 이것이 귀신 투시의 첫걸음이다. 탐가이를 하고 상대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가 가진 인열령의 정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도구 사용으로 보는 법. 모션 센서. 모션 센서 디텍터로 불리는 것으로 물체의 움직임 관찰기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주위의 온도를 바꿔가며 사람들의 주위에 돌아다닐 때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으로는 달빛을 포함한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한다. 현재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러시아제의 투시경은 비디오 카메라에 장착되는 어댑터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캠코더. 캠코더를 모니터에 연결한다. 캠코더를 모니터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세워놓는다. 캠코더로 브라운관 화면을 촬영하면서 구름 같은 물체가 보일 때 캠코더를 90도 옆으로 닌다. 캠코더를 90도 옆으로 놓은 채로 약 3분간 녹음을 한다. 권총과 같이 생긴 디지털 온도계. 권총과 같이 생긴 디지털 온도계는 방아쇠를 당기면 현장의 온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고스트 헌터들이 디지털 온도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휴대가 간편하고 온도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너구리 꼬리와 부싯돌.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 근교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인디언들이 억울하게 타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들은 애완용으로 너구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남은 것은 꼬리뿐이었다고 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너구리 인조털 꼬리에 돌멩이를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면 타다 죽은 인디언 귀신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녹슨 가위,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들고 13일 금요일 밤 자정 거울을 보며 주문을 13번 계속 외우면 연쇄살인범의 죽은 홀령이 거울 위로 살짝 스쳐 지나간다. 외국에서는 이런 귀신 부르기 행사를 하다가 도플갱어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쌀.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죽은 영혼이 무엇으로 환생했는가 알아보는 것. 죽은 이의 49제나 제사 때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쌀을 담아둔 그릇을 놓는다. 대개 무당들이 홀령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알아볼 때 쓰는 방법인데 왔구나 하는 소리와 함께 쌀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때에 따라 서는 게 발자국, 까마귀 발자국 등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무엇으로 환생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대개 악령은 다른 매개체의 몸을 빌려 환생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형의 몸속에 들어간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사람 모양의 인형을 머리를 맞대게 눕혀놓고 목에 칼을 대놓고 자면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 내 목 내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잘 때 머리카락을 모두 위로 풀어헤치고 자면 자는 동안 귀신이 몸속에 들어왔다 나간다고 한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위때 구다사이라는 주문을 외운다. 다음으로 펜을 쥐인 사람에게 예나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꼭 숫자나 글자가 나오는 그런 질문이어야 한다. 질문에 따라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원을 그리면 예, 원을 안 그리면 아니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원이 크면 클수록 귀신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손이 혼자서 움직이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 힘을 주어선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유키오라는 녀석이 전학을 왔었다. 몸집이 작고 혼혈 같은 얼굴을 한 어딘지 모르게 안절부절한 느낌의 녀석이었다. 유키오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선생님이 아니라 유키오 본인에게 들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은 유키오를 따돌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돈을 빼앗는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나가면서 등을 팔꿈치로 툭 친다거나 필통을 칼로 자른다거나 조회 시간에 방귀를 뀌었다고 모함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 그저 철없는 장난이었다 싶지만 본인에게는 괴로웠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키오는 평소에는 안절부절해하는 주제에 그런 때만은 묘하게 근성을 보였다. 울거나 정색하는 일도 없었고 선생님에게 고저지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장난치는 것이 그다지 재미가 없었고 어느 사이 유키오를 따돌리는 건 다들 그만두게 되었다. 다만 유키오는 학교를 자주 쉬곤 했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인상이 남아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를 쉰 학생이 있으면 급식으로 나온 빵은 같은 반,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가 가져다주는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유키오의 집에 빵을 가져다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사실 우리 집과 유키오의 집은 꽤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반에서는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유키오의 집은 나무로 지어진 문화주택으로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들이 살 것 같은 모습의 집이었다. 안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어쩐지 어두운 느낌에 내가 싫어하는 분위기의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빵을 가져다 줄 때는 언제나 할머니에게 빵을 건네고 허둥지둥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유키오가 또 학교를 빠졌기 때문에 나는 빵을 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되었다.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평소와는 다르게 유키오 본인이 직접 나왔다. 감기라도 걸린 것인지 안색이 영 좋지 않았다. 유키오는 나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그 장난감은 내가 늘상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쁜 것을 참으며 그 집으로 들어갔다. 유키오의 방에 들어서고 나는 조금 놀랐다. 방 안에 실이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신사의 부적 같은 것도 붙어 있던 것이다. 우리가 열고 들어온 문에도 틈이 보이지 않도록 잔뜩 붙여져 있었다. 뭐야, 이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부적을 붙이시는데 그것만 있으면 무서워서 스티커도 붙이는 거야. 유키오가 직접 그린 것 같은 부적도 있었다. 이런 부적 그냥 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혼나. 유키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키오의 방에서 1시간 정도 놀고 돌아갔다.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유키오의 상태에 관해 물어보셨다. 내가 그닥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러니 쉰다고 전화도 하지도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야.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화는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를 않더라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계시던. 어제는 안 보이셨어요. 그럼 학교를 쉴 거면 전화를 해달라고 유키오한테라도 좀 전해주렴. 나는 그날도 유키오의 방에서 놀았다. 유키오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부러워진 내가 물어봤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돌아가셨어. 유키오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다. 왜? 교통사고. 장난감을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유키오를 보니 더 이상 물어볼 마음이 들지 않아서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내일은 학교 올 거야? 모르겠어. 너 괜찮은 거야? 학교 쉴 때는 전화해달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미안.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안방에 계셔. 그럼 전화해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잘 수가 없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나를 계속 불러.
유키오라고 나를 몇 번이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그게 무서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어제는 팔을 붙잡았어. 나를 데려갈 생각인 것 같아. 나는 점점 무서워져서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오는 계속 나를 붙잡았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알겠지만 난 여기서 자면 안 돼. 어째서?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아차 싶었다. 유키오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키오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 다음 날도 유키오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함께 가보자며 하굣길에 나를 차에 태우고 유키오의 집으로 향했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관을 열자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도 유키오의 방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키오의 방에서 나오니 오른쪽에 방이 있었다. 유키오가 어제 말했던 안쪽 방이란 이것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선생님이 그 방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생님은 온몸을 꼿꼿이 세웠다. 바로 문을 닫았다. 그 잠깐 사이 나는 선생님 너머로 방 안을 보았다. 유키오의 피에 젖은 얼굴이 보였다. 아마 선생님은 바로 경찰을 불렀던 것 같다. 그날의 기억에서 그 이후는 거의 생각나지 않지만 경찰이 왔었던 것만은 기억이 난다. 다음 날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에 유키오와 조부모님이 죽었다는 것을 반 아이들에게 말하셨다. 그렇지만 피투성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단지 죽었다는 말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선생님에게 유키오가 내게 말했던 꿈의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거라고 말하시고 나에게 유키오의 부모님에 관해 알려주셨다. 유키오의 부모님은 자살을 했었다고 한다. 게다가 사실은 가족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유키오는 그때 운 좋게 살아남아 조부모님께 맡겨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그랬을 것이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 나는 경찰에 불려가서 유키오의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했다. 유키오의 꿈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경찰은 내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냐고 끈질기게 물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부인했다. 정말 너는 그 집에서 유키오 군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니? 함께 와주셨던 선생님은 어쩐지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경찰이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일까?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내게 말하셨다. 저기, 선생님이랑 내가 유키오의 집에 갔었잖아. 그때 선생님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쩐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고 있었다. 그때 유키오네 가족은 이미 죽은 지 3일은 훨씬 더 되었었대. 5번째 이야기, 이름도 모르는 아들. 우리 엄마인가요? 등교 중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자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대학생으로 임신이나 출산 경험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딱 봐도 30살을 넘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대답하니 상대방은 그 대답이 의외였다는 듯한 반응으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다 놀랐지요. 신호등이 푸른불이 되자 저는 급하게 거길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죄송스럽지만 장애인 같은 분위기로 깡마른 체형의 눈은 왕눈이었습니다. 헐고 구겨진 셔츠에 어깨엔 노란색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만남으로 이후 수년 동안 몇 번이고 그와 조우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고 반드시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라고 그렇게 한마디 대답하면 사라져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에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학에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저는 그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그런 걸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나타나는 일도 없고 저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해서 고향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도쿄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스토커했던 남자 저번에 대학 근처에서 만났지 뭐야.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묻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통화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런 남자도 있었지라고만 느껴졌고 이쪽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해 어머니의 날에 현관에 시든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그 녀석이라고 생각했고 무서워져서 아버지께 상담한 뒤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했습니다만 저는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이 쌓인 밤, 저는 거리에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추돌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순간 의식을 잃고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와 쓰러진 나무의 틈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움직여지지 않는 데다가 소리를 높여도 주변은 시끄러워서 아무도 저를 발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불도 크게 타오르고 있어서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살려줘. 여기에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사고에 휘말린 건지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을 파내며 저를 끌어내 준 그를 잘 보면 그가 더 중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파 보였는데 그는 저를 보고 웃더니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서 응응이라고 끄덕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어 올리니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유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눈이 내리면 가끔 떠올립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들을. 6번째 이야기, 햄버거. 내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슈퍼에서 수제 햄버거를 싸우셨습니다. 진공팩에 들어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슈퍼의 푸주간에서 직접 고기를 갈아 반죽한 뒤 모양을 내어 집에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굽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사온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며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구워진 햄버거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햄버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위해 칼을 댔습니다. 햄버거를 찌른 포크를 옆으로 옮긴 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칼로 자른 햄버거의 단면. 원래대로라면 육즙이 가득 배어나와 한창 먹성이 좋았던 내 식욕을 돋웠을 그 부분에는 엄청난 개수의 머리카락이 차 있었습니다. 좌우로 자른 고기와 고기 사이에 마치 다리를 지은 것처럼 빽빽하게. 그 수는 10가닥이나 20가닥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포크를 빼니 그것이 고기 사이에서 스르륵 떨어집니다. 그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녁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1개나 2개라면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수많은 머리카락은 고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고기를 갈던 도중 섞여 들어간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고기의 표면에는 단 한 가닥도 삐져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수많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간 고기로 감쌌다. 그 이상한 일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슈퍼에는 어머니가 항해 전화를 했습니다. 이후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햄버거만 먹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분간 집 밖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자르면 또 몇십 개의 머리카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몇 년 전 어느 산길을 지나가던 때의 일. 갑자기 눈앞에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서둘러 급브레이크를 밟아 무사했지만 심야의 깊은 산속에서 죽을 정도로 놀라 눈을 씻고 다시 보니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였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나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많이 지쳐있길래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물어보니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크게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도 지갑도 차 안에 두고 내린 데다가 산속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너무 안 돼 보여서 차에 태워주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눈치챘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나를 왕따시켰던 무리의 주동자였다. 그 녀석도 내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실실 웃으며 어머 싫다. 너 그 애이 라고 짓걸렸다. 전혀 거리낌 없이 차에 타더니 이건 이 차야. 네 주제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라든지 이런 시간에 혼자 있다니 남자친구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애이니까 라는 둥지 멋대로 떠들어댔다.
나는 이 녀석 때문에 아직까지도 악몽을 꿀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이 녀석은 행복하게 살면서 학창시절 나에게 했던 일은 깨끗이 잊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밖으로 내쫓았다. 그녀는 내가 반항하는 걸 처음 보고 무척 놀랐다. 비상용 해머로 위협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그대로 그녀를 놔두고 차를 몰아 그 산을 떠났다. 나쁜 꿈을 꿨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쭉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야 그녀가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산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강간당한 다음에 살해당했다고. 지방 신문에도 실렸다고 해서 찾아보니 사건이 일어난 건 나와 만난 다음이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내가 그날 차에 태워줬다면 그녀는 살았겠지. 하지만 불쌍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이 고마웠다. 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너무 비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건 난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 없고 참여도 하지 않는 대신에 여기에 토해놓고 간다. 8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유품. 우리 할아버지는 유품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남기셨다. 아버지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낡은 편지들, 그리고 어떤 낡은 목걸이 같은 것들. 특히나 그 중 하나, 은으로 된 작은 펜던트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아버지는 그 펜던트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구나. 이건 처음 보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펜던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펜던트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듯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기로 했다. 몇 주 뒤 전문가의 답변을 받았다. 이 펜던트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희귀한 디자인이며 당시 귀족들이나 지녔을 법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런 귀중한 물건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더 커졌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나는 그 펜던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유럽을 여행하던 중 한 귀족과 친구가 되었고 그 귀족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이 펜던트를 물려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귀족은 자신의 가족이 이 펜던트를 노리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펜던트를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펜던트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적혀 있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펜던트를 꼭 쥐고 잠을 이루셨다. 할아버지께서는 펜던트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으셨다. 그러나 동시에 펜던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으셨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께서 이 펜던트를 끝까지 간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귀중한 물건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일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펜던트는 우리 가족의 손에 넘어와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펜던트를 잘 보관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도 동의하셨다.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유산으로 여겼다.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이웃.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는 이상한 이웃이 있었다. 그 이웃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항상 혼자 다니며 말을 걸어오는 일이 없었다. 그는 우리 가족과도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이웃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께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냥 무시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 남성은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의 정체를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오랫동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나는 그 이웃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와 딸을 잃고 나서
그들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방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종교 의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밝아졌고 우리 가족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상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10번째 이야기, 그림자. 어느 날 밤,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나는 창문 밖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나는 밤마다 그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그냥 나의 상상일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나는 밤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 이웃의 소년이었다. 소년은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너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내가 물었다. 소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난 여기에 서 있는 게 좋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는 단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씩 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년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친구의 모습이었다. 11번째 이야기, 오래된 인형. 어느 날 나는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인형을 발견했다. 인형은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그 인형을 할머니께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그 인형을 보시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인형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인형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인형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셨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그 인형을 잃어버리셨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할머니는 그 인형을 찾으려고 애쓰셨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셨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인형을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렸다. 할머니는 인형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정말 고맙구나. 이 인형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란다라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께서 인형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 그 후로 할머니는 그 인형을 항상 곁에 두고 지내셨다. 나는 그 인형을 통해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12번째 이야기, 기묘한 꿈. 어느 날 밤, 나는 아주 기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 도시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 도시의 중심으로 다가가며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내가 찾는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나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신은 누구죠?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깨어나서도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고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너는 이 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후로 나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었다. 매번 꿈에서 그 남자는 나에게 경고를 했다. 나는 그 꿈이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꿈속의 도시와 그 남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나는 어떤 큰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 꿈을 떠올리며 그때의 경고와 배움을 되새기곤 한다. 13번째 이야기, 엄마의 강한 영감. 저희 어머니는 매우 영감이 강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상한 것을 자주 보셨던 모양이라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지만 몹시 나쁜 경험도 몇 번 하신 듯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딸인 저는 영감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감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고나 할까요? 안 좋은 느낌이 드는 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면 항상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에 눌린 다음 날은 보통 학교를 쉬게 됩니다. 아파서 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셔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친척이나 친한 지인이 죽기 전날 무언가를 느낍니다.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먼 친척 삼촌과 이모.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원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와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름방학 때에는 한 달 내내 외조 부모님 댁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농구부에 들어가 여름방학 동안에는 매일 동아리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날 즈음엔 외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은 이미 면회 시간이 끝난 데다 연습하느라 녹초가 되어 거의 병문 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몸을 침대에 내던지고 막 잠들려는 순간 뇌 속에 엄청난 이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위에 눌려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몸. 그 가운데 머리 위에서 몇 번이나 심벌질을 두들기는 듯한 강렬한 이명. 그리고 시야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 이렇게 심한 가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외할아버지를 부르며 몇 번이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렴풋이 외할아버지가 분노하시는 기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방의 커튼이 팔랑 흔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위는 풀리고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쌓여 무거운 몸을 간신히 움직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신을 차리신 듯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외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이모가 한밤중에 외할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모녀가 눈이 새빨개진 채로 찾아와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셋이서 속삭이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 의식이 돌아올까 말까 한 상태였지만 어째선지 지금까지 중가장 의식이 맑은 상태였습니다. 바짝 마른 외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바나나 한 송이를 드시고 녹차를 마시고는 다시 제 손을 잡고 주무셨습니다. 그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주 얘기합니다. 어머니도 매번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 때는 특히 더 강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위에 눌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얼굴은 보여주겠지만 죽은 뒤에는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왠지 예감이 안 좋아 이렇게 강하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가위 눌리는 와중에 싸운 건 그게 처음이야. 그렇게 말하며 웃는 어머니를 곁눈질로 보다가 그때 외할아버지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끌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몇 번이나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 말만은 확실히 마음속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미안해, 잘 가. 14번째 이야기, 문 열어. 제가 대학에 입학해 혼자 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1인실이 늘어서 있는 2층짜리 흔한 구조의 학생용 임대 빌라였습니다. 건축 연수는 오래된 편. 솔직히 공인중개사한테 소개받았을 때부터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방을 알아보다 보니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뒷바라지해 주신 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로 정했습니다. 저는 도로를 접한 2층 맨 끝집으로 입주했습니다. 방을 정하고 나서는 서둘러 이사를 마치고 곧바로 입학식을 맞이했습니다. 한동안 낯선 대학과 도시에서 혼자 사느라 힘들었지만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온 뒤 부지 뒤편을 통해 공동복도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 있는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의 도로 반대편에 있는, 즉 우리 집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뭐지 싶어 그 집에 다가갔더니 이번에는 집 안에서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쿵쿵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문고리는 달그락거리며 난폭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걸까 수상히 여기며 보고 있었는데 집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지? 문이 안 열려. 밖에서 문 좀 열어줘. 다급하고 초조해하는 느낌의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말을 걸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문이 안 열려. 밖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 말을 듣고 문을 살펴보았지만 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도 정상인데다가 애초에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기, 이쪽에는 뭐 잘못된 건 안 보이는데요? 설마 그럴 리가. 문이 안 열린다고. 문 좀 열어줘. 그 남자는 대화 중에도 문 손잡이를 철컥거리며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빌라를 소개받았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방이 비어있는지 물어봤더니 이 방이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안 좋은지 집안이 어둑어둑해서 이 집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방금 부지 뒤편을 막 지나갔을 때 저는 창문을 통해 그 집이 비어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커튼이 없어서 창문으로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 하나 없고 출입을 방해할 만한 물건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 거기 누구 있잖아.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들리는 목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24시간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빌고 빌어 이사 비용을 받은 저는 입주한 지 불과 2달 만에 빌라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던 것은 뭐였을까요? 도둑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빈집에 침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문을 열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뭔가 사정이 있는 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조사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긴 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15번째 이야기, 지하상가. 도쿄 시내에 있는 복합상업시설 S. 거기서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S는 지하상가에도 가게가 전부 들어차 있지만 제가 일할 때는 별로 붐비지도 않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안쪽에 있던 게임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령의 집도 있었는데 제 주된 업무는 입장 접수를 돕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손님이 오지만 평소에는 솔직히 한가해서 멍하니 접수 데스크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령의 집에는 불경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분명 무서워지라고 틀어놓았을 음악이 익숙해지니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혼자 듣고 있자니 차츰 졸음이 오기 시작하던 그때 데스크 옆벽에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벽 너머는 유령의 집 내부입니다. 접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1인 근무인데다가 지금은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령의 집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습니다. 물론 주변을 확인해 봤지만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깨 무서워져서 그날 일하지 못하고 조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유령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유령의 집에는 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검은 커튼으로 분리되어서 유령의 집 내부를 작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사람이 온 것을 확인하고 장치를 기동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그 커튼 사이로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료가 눈치채자마자 그 존재는 스르르 사라졌는데 누굴까 싶어 창문으로 확인해 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S는 형무소를 허물고 남은 땅에 지어진 건물이라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 들은 것은 가게 문을 닫은 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군인들을 보았다든가 군화 발소리를 들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겪은 일은 그것들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공원이 처형장이었는데 그 공원에 뭔가 나온다면 이해하겠지만 왜 우리 유령의 집에서 이변이 일어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심령현상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현상이 무서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전에 유령의 집 자체에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 불을 다 켜고 서성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령의 집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진짜 같아 보이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뭐가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령의 집이 있던 자리는 유명한 장난감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상가도 한산했던 당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꽤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생후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을까요? 아기 장난감을 사기 위해 S의 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밖에서 잘 울지 않는데 지하상가 안쪽으로 다가가자 아들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도통 울음을 그치지 않아 그날은 장난감 가게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반응과 예전에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연관되는 바람에 무서워져서 어쩌다 보니 저는 S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S는 활기찬 곳이지만 이따금 어두운 곳도 있으니 외출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이야기, 대칭. 난 대칭이 좋아. 정확히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 대체로 아이들은 지저분하고 자신의 것들에 대하여 잘 잊어버리잖아. 하지만 난 아니야. 난 모든 것에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 방 모든 것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 내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내 조부모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내 가족 중 단 한 명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난 이걸 그것이라고 칭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이건 확실히 내 안에 있는 거였거든. 내 안에 살고 있는, 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돼야 할 미랑자. 이건 필요한 거야, 욕구라고. 완벽해지고 싶은 갈망 말이야. 바로 양쪽이 서로 완벽해지는 것. 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여자들도 다 떠나갔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걸 다룰 수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걔네들이 떠나는 걸 눈꼽만큼도 신경 안 썼어. 걔네들은 엉망진창의 모든 걸 어렵게 만들었어. 걔네들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침대 자리를 굴러 넘어왔지. 걔네들은 싱크대 한편에만 그릇들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싱크대는 채우지도 않았어. 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떠날 때마다 난 집에 남아서 모든 것을 고쳐야 했지. 그녀들이 떠났을 때 난 드디어 안도감을 찾을 수 있어. 물론 그 기분은 절대로 오래가진 못하지만 말이야. 결국에는 그건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고쳐야 할 무언가를 찾아내지. 넌 그럼 걔네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왜 굳이 그런 연인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지 물어볼 거야. 왜냐하면 침대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자는 건 나한테 있어선 꽤 힘든 일이거든. 연인 관계 문제 빼고는 뭐 내 삶은 꽤 순서에 맞게 돼 있어. 내가 왜 꾀냐고 말했나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 내가 보면 알다시피 난 홍채 이색증. 다른 말로 색이 다른 두 홍채를 가지고 있어. 내 오른눈 눈은 수레국화 청색이고 내 왼눈은 담록색이야. 내 부모도 친척도 사촌도 다 수레국화 청색 눈을 가지고 있지. 내 초록 오른눈은 어긋난 거야. 이건 날 불균형하게 만들어. 매번 거울 속에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전부야. 내 작은 초록 실수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처음에 내가 수저로 내 눈을 파낼 땐 그다지 아프지 않았어. 심지어 이게 복하고 튀어나와서 내 뺨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을 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니깐.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인 충격이었나? 아님 이게 그것이었나? 난 내 시신경을 싹둑 자르고 내 얼굴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액체를 닦아냈어. 시각이 반으로 줄어든 거는 꽤나 이상한 감각이었어. 그 남은 덜렁거리는 살조가리들은 이젠 비어있는 구멍에다가 도로 집어넣었어. 뭐 그 다음엔 붕대로 상처를 감싸고 수저를 씻고 잠에 들었지. 굉장히 행복하게 일어났어. 지난 수년간 잔 거보다 훨씬 개운하게 잘 잤거든. 난 고쳐진 거야. 난 침대에서 나와서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갔어. 내 몸은 아팠고 머리는 부글부글 끓었지. 화장실 불을 켰더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어. 난 피에 절어 마치 테이프처럼 내 얼굴에 착 달라붙은 붕대를 천천히 풀어냈어. 내가 거울을 바라본 순간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어. 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난 믿을 수가 없었어. 내 얼굴 왼쪽에는 구멍이 있는데 내 오른쪽에는 없어. 불균형이라고. 또 두 번째 눈을 파내는 건 저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 내가 수저를 눈 밑으로 집어넣었을 땐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몇 번이나 빗나갔다니까. 제대로 파낼 장소를 찾기까지 홍채에 3번 정도 상처를 냈다니까. 나머지 눈알을 꺼내고 난 다음에 난 마무리를 지으려고 가위에 손을 뻗었어. 어젯밤에 묻은 피가 날에 묻어 다 굳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은 잘리지 않더라. 너도 알 거야. 왜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미술 프로젝트로 판지 자르게 하잖아. 그럴 때 왜 종이에 한꺼번에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가 못 견뎌서 잘 들지 않았던 적 없어? 그날들이 막 서로 접혀가지고 종이는 그 사이에 낀 상태 말이야. 그게 내 눈 가지고 할 때 벌어난 일이라니깐. 그 시신경이 그 가위 날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내가 필사적으로 그 시신경을 빼려고 하다가 그만 피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려고 했어. 나의 반사신경이 바로 반응했고 난 내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 눈을 놓아버렸어. 내 덜렁거리는 눈알에 낀 가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어. 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올 만큼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난 잡아당겼어. 내 머리 앞으로 곧바로 쭉 잡아당겼어. 난 내 머리 안쪽에서부터 살이 찢겨나가는 걸 느꼈어. 난 그것이 찢기고 온 사방에 온갖 잭체가 흩뿌려지는 걸 느꼈어. 난 내가 울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피에서나 안구유치에서나 눈물이라고 불릴 만한 건 없었어. 피투성이의 흔적들이 타일 바닥에서 찰박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난 그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난 드디어 사람들의 끔찍하고 엉망진창한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안심이 나를 씻겨내렸고 이번이 마지막이었단 걸 깨달았어. 난 이런 식의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었고 이 정도의 희망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 차갑고 젖은 끈적한 내 화장실 타일 위에 누워 난 한참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 17번째 이야기, 귀신 소리. 안녕. 내 경험담 중에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어서 왔어. 혹시 너네는 귀신 본 거 말고 소리 들어본 적은 없었어? 이 이야기는 봤던 게 아니라 들었던 일이라 아직도 긴가민가 하지만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살다가 문득 생각나면 아직도 소름이 쫙 돋는다. 그날은 내 친구 생일이라 친한 친구들 다 모여서 술 마시고 노타에서 방전될 때까지 놀다가 3시가 넘어서 귀가하면서 겪은 일이야. 생일이었던 친구랑 나는 어릴 때부터 쭉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같이 택시 타고 들어가려고 길에 서 있었는데 하필 그날 친구 중에 한 미친놈이 무슨 웹툰 보고 가방에도 안 들어가는 비비탄 샷건 총을 선물이라고 줬었는데 그걸 들고 택시를 잡으면 잘 잡히겠냐고. 그래서 친구가 술도 좀 깰 겸 걸어가다가 오는 택시 잡자 해서 한 20분을 걸었는데 내가 술이 좀 약하기도 하고 이미 노타에서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라 심신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다 늦게나마 택시가 잡혀서 타고 집에 가는데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니까 속도 안 좋고 몸이 너무 지쳐서 우리 집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하고 친구 집 앞에서 내렸어. 친구 집 건물이 어떤 구조냐면 1층은 넓은 주차장이고 유리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짧은 통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부터가 집이 양쪽으로 두 가구가 있는 구조였어.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서 있으면 좌측 후방에 계단이 있어. 그날 내가 좀 취하기도 했고 엄청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없으니까 친구랑 장난친다고 유리문 앞에서 신발 벗고 문 열리자마자 실례합니다 하면서 신발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갔거든. 친구가 미친놈 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있었는데 난 또 장난친다고 엘리베이터 문에다 똑똑 노크 하면서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성적이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네라는 한마디가 들렸어. 나랑 친구랑 둘 다 김민규 눈깔이 돼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입만 뻐끔뻐끔 하다가 엘베 버튼을 눌렀다. 엘베가 1층에 있어서 문이 바로 열렸는데 안엔 아무도 없었어. 시발 그러곤 친구 집이 3층이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었는데 그 외등 뒤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있잖아. 소름 돋아 죽겠는데 친구 새끼는 도어록 비번 자꾸 잘못 쳐서 진심 샷건으로 뒤통수 후리고 싶었어. 집에 들어와서 서로 몸에 소금 갈겨주고 둘이 구석에 앉아서 뭔데? 뭐야? 너도 들은 거 맞지? 하면서 무교인 둘이서 기독교 채널 찬송가 나오는 거 계속 틀어놨었어. 뭔가 불교 TV는 이상하게 더 무서워서 못 틀어놓겠더라고.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턴 친구는 엘베 절대 혼자 안 타고 부모님 가끔 집에 오실 때마다 엘베에 귀신 나온다고 절대 타지 말라 그랬다가 미친놈 취급당했다. 나도 다른 거 없이 엘베는 혼자서는 못 타겠더라고. 아, 맞아. 그 당시에 문득 생각난 게 있었는데 나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부르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건가 싶더라. 그래도 화장실에서는 노크 꼭 하고 들어가길 바라. 18번째 이야기, 대학 다닐 때 겪었던 일. 이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야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야. 아니, 그 당시에는 물론 무서웠지만 난 도쿄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어. 오전에 대강의실에서 그날 2교시 교양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교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주변 학생들은 모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망했다. 깜빡 잠들었네. 필기 하나도 안 했는데 뭐 나중에 강의 노트를 어디서 사던가 해야지. 누구 아는 사람 중에 이 강의 듣는 사람 없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둘러 물건을 챙기고 강의실을 나갔어. 그런데 캠퍼스 안뜰에 있는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한낮이었어. 벌써 오후 3시가 넘어서 2교시는커녕 3교시 강의까지 다 끝나버린 거야. 자느라 강의 한두 개 제끼 것 정도야 뭐 있을 법하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푹 잠드는 바람에 강의를 전부 제쳐버리다니.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또 깜짝 놀랐어. 오늘은 분명 11일 월요일일 텐데 핸드폰에 적힌 날짜는 15일이었던 거야. 잘못 본 게 절대 아냐. 처음에는 핸드폰 날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시간대가 업데이트 되잖아. 그러니 핸드폰 날짜가 잘못됐을 리는 없지. 이쯤 되니 약간 공황 상태에 빠져서 뉴스 앱이나 TV 등을 정신없이 찾아봤어. 하지만 확실히 오늘 날짜는 15일 금요일인 것 같았어. 세상은 평소랑 다를 것 없었고 TV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았어. 아니, 엄밀히 따지면 사라진 건 맞지만 아무튼 월요일 아침부터 학교 가야 한다니 개같네 하는 생각하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서 대강의실에 앉아 노트 펴고 잠시 졸았더니 어느새 세상은 4일이 지나 있었다. 그런 느낌이었어. 이거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진짜? 나 어디 아픈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뇌출혈, 뇌경색 등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진심으로 의심했어.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마구 샘솟았어. 잠시 후 공황 상태가 좀 진정되니 친구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 그 친구와 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지금도 아주 가까운 친구야. 같이 듣는 강의도 꽤 많으니까 그날도 학교에 와 있었을 거고. 일단 그 녀석 이름은 A라고 적을게. 오늘 무슨 요일이냐? 아니 애초에 며칠이야? 15일이지. 전화를 받자마자 속사포로 물어봤는데 역시 15일이었어. 너무 급한 마음에 전화로 횡설수설 얘기했더니 A도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 다행히 A가 아직 학교에 있어서 바로 학식에서 A와 만났어. A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난 오늘 A랑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야. 물론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13일에도 A랑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A 말로는 난 특별히 이상한 점도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해. A랑 얘기한 결과 진짜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이 나왔어. 부모님에게도 연락해서 학교를 나와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갔어. A도 같이 병원에 가주었어. A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 그 후에는 뇌신경외과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고 MRI를 찍었어. 결국 의사가 말하길 일과성 전건망이라고 하더라고. 일과성 전건망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전조 증상 없이 돌연히 건망 발작이 일어나 아주 오래된 기억까지 회상할 수 없게 되고 동시에 현재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노인성 질환의 하나라고 해. 나처럼 갑자기 단기 기억 상실증이 생겨 급하게 병원에 달려오는 환자가 덜어 있는 모양이야. 특별히 뇌에 이상이 없고 기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재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단 안심했어. 실제로도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매일 평범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잠시 진정한 후 침착하게 문자를 다시 읽어보고 라인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기억이 날아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나는 얼마 전에 B라는 사람이랑 친해진 것 같았어. 이 B라는 놈 누구냐? 몰라. 최근에 강의 듣다가 친해졌다고 내가 그랬는데 확실히 내가 A에게 보낸 라인에는 최근에 친해진 B를 A에게도 소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남아있었어. 하지만 찾아보니 내가 듣는 강의에서 B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확인한 거니까 틀림없어. 외부인이 몰래 도강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동안 주변에 B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그 이후 B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 결국 내 기억과 함께 B라는 존재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다른 친구가 14일에 내가 처음 보는 여자랑 같이 걷고 있었다고도 했지만 그것도 얘기뿐이고 아무런 단서가 없어. 처음에는 너무 짜증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별다른 단서가 없으니 오히려 무섭더라.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찾고 있지 않아. 19번째 이야기, 어떤 사건. 10월 1일. 커다란 보름달이 떠있는 날이었다. 문득 잠에서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이상하게 담배가 생각이 나서 원룸 밖으로 나갔다. 커다란 보름달 아래 흑발의 소녀가 앉아있다. 너무나도 인상 깊고 놀랐던 것이 양눈이 일자로 꿰매져 있는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름답고 처절한 노래. 문득 여자 혼자 위험하게 뭔 짓인가 싶어 담배를 피우면서 소녀를 보호하는 셈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녀는 돌아갔다. 10월 2일. 잠에서 깨어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우연일까? 원룸 밖으로 나가자 달빛 아래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눈은 확실히 일자로 꿰매어 장님으로 보인다. 눈도 보이지 않은 어린 여자가 위험한 골목의 밤에 혼자. 위험하다고 생각에 빠졌을 때 소녀는 사라졌다. 10월 3일. 새벽 2시 50분. 잠에서 깨어 원룸 밖으로 나갔다. 커다란 보름달만 덩그러니 보인다. 나온 김에 담배를 하나 꼬나물고 있을 때 속삭임이 들렸다. 매일 지켜주시는 분. 담배 냄새나요. 흑발의 장님 소녀가 나타났다. 시간을 보니 3시. 어김없이 소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현실적인 장면에 빠져 넋 놓고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 소녀의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다. 아가씨 밤에 이러면 위험해요. 어제 하려 했던 경고를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소녀는 사라졌다. 10월 4일. 새벽 3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 담배를 피우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절뚝거리며 소녀가 등장했고 침을 질질 흘리며 노래를 불렸다. 아저씨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소녀의 속삭임이 들린다. 이상한 약을 먹었어요. 재수 없다고 제 발을 걷어찼어요. 소녀에게 물었다. 눈은 왜 그러니? 소녀는 이상한 듯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눈이 왜요? 그 속삭임을 끝으로 소녀는 절뚝거리며 사라졌다. 10월 5일. 새벽 3시. 달빛 아래 장님 소녀는 쓰러져 있다. 소녀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다. 노래는 없다. 그렇지만 아름다워 보인다. 그 자리를 지켜보았고 달빛이 저물고 아침이 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10월 6일.
어째서인지 소녀의 학대 살인 사건이 동물 학대 신고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병원에 오게 되었다. 20번째 이야기, 고대 유적의 저주. 저는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고고학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흙과 먼지, 그리고 힘든 노동이 대부분인 학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고대 문명과 유적지에 매료되어 고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까지 진학했죠. 대학원 2학년 때 저와 몇몇 동료들은 교수님의 지도 아래 중동의 한 고대 유적지로 발굴 작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직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유적지로 이곳에서 어떤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지에 도착한 후 바로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며칠은 아무런 성과 없이 흙과 돌만 파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고대 건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는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발굴 도중 이상한 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 조각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돌 조각을 동료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두가 그것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돌 조각이 이 유적지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돌 조각이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매우 깊고 어두웠지만 호기심과 탐구심에 불타는 우리 팀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고대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사람들과 괴물들이 싸우는 장면, 그리고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덤이 고대 왕족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무덤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석관 위에는 우리가 발견한 돌 조각과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석관을 열기로 결정했고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석관을 여는 순간 우리는 내부에서 발견한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의 미라가 있었고 미라의 손에는 또 다른 돌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돌 조각은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것과는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돌 조각을 들고 조심스럽게 석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발굴 현장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대의 신전 안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저에게 다가왔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고대의 신전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그 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잠을 자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제야 그들이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대 유적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돌 조각과 석관은 고대의 저주를 품고 있었고 그것을 만진 사람은 저주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석관을 다시 닫고 돌 조각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아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깨어난 후 나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교수님도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석관을 다시 닫고 돌 조각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우리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굴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